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는데요. 눈길을 끈 건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년 만에 만난 장면이었습니다. 찰나의 시간 속에 인연이란 무엇인가 떠올리겠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 대통령,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이번 치료를 마치고 어제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우리 정치도 적대와 반목을 극복하고 오직 민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며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뒤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조국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명장 수여식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곧바로 악연으로 변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한 달 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조 대표의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대표는 취임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고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딸 조민 씨는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당선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만나자며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에 대해 조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행사의 성격을 고려해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김건희 여사 덕분에 고려시대 스님들의 사리가 미국에서 돌아왔다며 윤 대통령을 통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모습은 오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김 여사는 오늘 서울 시내 사찰에서 열리는 점심 공양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행사 직전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봉축 법요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만났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여기 우리 행사 마칠 때쯤 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네. 날씨 이야기와 함께 가벼운 덕담이 오가다가 스님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영부인 덕분에 해외로 유출됐던 고려시대 스님들의 사리가 돌아왔다며 김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 미술관을 찾은 김건희 여사가 사리 반환을 위한 양국 논의를 제안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사의를 표한 겁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덕담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였지만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환담 후 이어진 법요식에서도 김 여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행사를 마친 뒤 강남구 봉은사로 이동해 비공개로 점심 공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는 행사 직전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의 관심이 본인에게 집중되면서 행사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김 여사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논란이 터지면서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공개 행사에서 사라졌고 152일째 잠행 중입니다. 지난 어린이날에도 김 여사는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청사 내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가족 500여 명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부인으로서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언론에 사진 한 장 배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언론을 피해 비공개로 다닐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이른바 총장 패싱 인사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4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러면 누가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됩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부산 고검 차장으로 옮기는 등 박찬호, 배성범, 이원석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한꺼번에 좌천됐습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추윤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총장 패싱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는데 총장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사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협의가 아니거든요. 법에 말한 인사협의랑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자 입장이 달라집니다. 재작년 6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석 중에 검찰 인사를 냈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곧바로 단행됐습니다. 이 총장은 참모들에게 월요일에 인사가 날 줄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후속 인사도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4년 만에 반복된 총장 패싱 논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실세를 수사하던 후배 검사들이 좌천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한꺼번에 교체된 상황. 김 여사 소환 조사 열쇠를 쥔 중간 간부들까지 다 바뀔지 이르면 다음 주 있을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의 30, 40대 소장파 정치인 모임이 입틀막 불통 정치가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와 최상병 특검법 처리, 검찰 인사 등 진행 중인 현안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시간의 밤샘 토론을 막 끝낸 국민의힘의 30, 40대 소장파 정치인들이 취재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들은 총선 패배 이유 5가지를 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공감 부재의 정치,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판장 사태가 보여준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아집의 정치, 이른바 입틀막 사건들에서 보여준 불통의 정치, 마지막으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여준 회피의 정치가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당은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거론한 건데 소장파 정치인들은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건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행 중인 현안들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는 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특검을 도입하는 건 수사 지연이라고 주장했고,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이 사과했고 검찰이 수사 중이므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선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총선 이후 끊임없이 쇄신을 요구하며 쓴소리를 내왔던 소장파 모임 천목회.
하지만 당내 기반과 영향력이 약한 만큼 민감한 현안에 얼마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 한계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당선인들이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천송이를 들고 7시간 반 동안 참배했는데요. 5.18의 아픔은 광주만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픔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남에서 국화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이주영 당선인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묘역에 흰 국화를 놓고 2번 큰절을 합니다. 묘비를 직접 닦고 때때론 묘비를 읽어 내려갑니다. 옆 묘역도, 바로 그 옆 묘역도 찾았습니다. 이 많은 그런 안타까운 희생자들 중에서 일부만 찾아뵙고 돌아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저 스스로 느꼈습니다. 참배는 새벽 6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3시간 남짓 이어질 무렵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묘역과 2묘역, 995개의 묘비를 모두 찾아 일일이 참배하는데 7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5월 광주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치가 진정성 있게 광주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5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이 투쟁의 전선이 나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민중들의 역사거든요. 국화꽃 천송이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경남 김해에서 가져왔습니다.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5.18 정신을 기리는 물꼬를 트고 싶다고 했습니다. 5.18이라는 비극은 결코 영남과 호남의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인들의 일부 잘못된 군인들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는 여야 정당 간 이견이 없다며 다음 개헌 시 반영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광주 정신은 군부의 총칼이든 부당한 권력이든 저항 정신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공식 행보를 하지 않고 있지만 요즘 연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지지 목소리와 동시에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꽤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다리를 꼰 채 책을 읽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이 사진을 시작으로 목격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고양이 티셔츠에 읽은 책과 이어폰도 화제가 됐습니다. 도봉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복귀를 묻는 스티커 판도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서 책을 봤다는 건 책을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책을 보는 걸 보여주고 싶은 또 하나의 의도하지 않은 의도도 있었다. 40 총선 참패로 사퇴한 이후 공식 행보를 중단한 지 한 달. 카메라 앞에서 사라졌지만 관심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에 비대위원들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당권 선거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커졌습니다. 당 내부 기류도 달라졌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압도할 만한 명분을만 있다면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당내 처음으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지지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말자며 공간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셀카 하나 찍으며 나홀로 대권놀이를 했다고 비판한 것과 같이 이미지 정치에 치우쳤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여기에 수직적 당정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했던 폴더 인사는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192대 108. 극단적인 여소야대 위기에서 여당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MBC는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임성근 1사단장 직속 7여단장의 진술서 전문을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7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 지시할 권한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것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MBC는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직속 7여단장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7여단장은 임성근 1사단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은 육군으로 넘어가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여단장의 진술은 반대입니다. 최상병 사망 전까지도 작전 통제권을 가진 육군과의 원격 화상회의, VTC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 54단장이 찾아와 작전 지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휘권이 없다면서도 수색 작업 첫날인 7월 18일 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를 한 뒤 저녁 8시 30분에 화상회의도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는 등 임 사단장의 세세한 지시도 이때 나왔습니다. 7여단장은 자신은 해병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으로 철수지시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7여단장은 부대를 이끌고 출동하기 직전까지도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란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그나마 안전 관련 지시는 우선순위도 아니었습니다. 7여단장은 출발 직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의 우선순위를 돌아 복장은 해병대 적색상의 체육복에 정찰모로 통일하라는 지시부터 받았습니다. 7여단장은 구명환이나 로프 같은 안전장구를 준비했더라면 물에 빠진 최상병을 구출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임무를 몰랐다는 건 일부 인원의 책임 전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이후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 씨 소속사는 앞으로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차량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큰 사고를 냈지만 운전자 김호중 씨는 내리지 않고 현장을 떠납니다. 김 씨 측은 이후 골목길에 차를 대고 매니저와 통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MBC가 확보한 골목 CCTV를 보면 대로변으로 나갈 때까지 차를 세운 정황은 찾을 수 없습니다.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주행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을까도 해봤는데 이건 막으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했죠. 결국 사고가 왜 났고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져보려면 차량 블랙박스 화면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차량에 블랙박스는 설치돼 있었는데 메모리 카드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빼돌린 건 아닌지 의심한 경찰은 이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김 씨가 자신이 아닌 매니저가 사고를 낸 걸로 꾸미려 했는지도 경찰 조사 대상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 씨인 걸 확인하고 나오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자수를 한 건 매니저였습니다. 김 씨 소속사는 이건 매니저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수 당시 매니저는 사고 때 김호중 씨가 입었던 옷으로 바꿔 입고 나타났습니다. 결국 김 씨와의 공모나 지시가 없었는지, 즉 범인 도피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입니다. 특히 김 씨가 출석 통보를 받고도 사고 17시간이 지나서 출석한 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 아닌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사고 후 당황해 후속 조치를 제대로 못했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가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18일부터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한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 섭외를 둘러싸고 KBS 노사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낙하산 MC를 거부한다는 제작진의 공개 반발에 경영진도 반박하고 나섰지만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무기한 방영 중단이 결정되면서 프로그램이 존폐기로에 섰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은 개편 이후 첫 방송을 오는 19일로 준비 중이었습니다. 새 진행자는 배우 한가인 씨. 대본 작성과 일부 코너 촬영 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녹화를 나흘 앞둔 지난달 26일, 사측이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조수빈 전 KBS 아나운서를 진행자로 기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주간의 진통 끝에 사측은 이달 10일, 무기한 방영 중단과 제작진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은 어젯밤 사내 게시판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가인 씨 섭외 완료를 보고받기 앞서 이재원 제작 1본부장이 조수빈 MC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국장 등과 협의도 했다며 벼락 통보가 아니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의문은 여전합니다. 한 씨 섭외에 긍정적이었던 이 본부장이 사흘 뒤 조수빈 씨를 MC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돌변하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이 본부장이 MC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담당 국장 등에게 여러 번 강조한 점에 윗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작진과의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이렇게 윗선에서 MC 선정 과정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 내려서 지시하는 사항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백선엽 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지냈던 조수빈 전 아나운서의 경력도 논란입니다. 이른바 뉴라이트로 불리는 세력들이 이념 전쟁의 도구로 공영방송의 틀을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이재원 제작 1본부장은 지난 2월 총선 뒤 방영 예정이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두고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지시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역사저널 그날의 방영 재개와 관련해 KBS는 MC 선정의 의견 차가 커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는 박민 사장 취임 당일 결방시켰던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사흘 뒤 결국 폐지했던 만큼 역사저널도 존폐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200만 주민이 기아 상황에 몰린 가자지구. 이곳에 국제사회가 전달하는 구호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스라엘의 우파 단체와 주민들이 이 구호품 트럭을 약탈하고 불까지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경은 이런 범죄 행위를 보고도 손을 놓고 있어 국제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성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타르쿠미아 검문소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갑자기 몰려든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가자 지구로 향하는 구호품 호송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트럭 위로 올라가 구호품 상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더니 발로 잘근잘근 짓밟습니다. 기아에 시달리는 가자 주민들에게 갈 예정이던 쌀과 밀가루는 도로 위에 그대로 흩뿌려집니다. 구호 트럭에 불을 지르거나 가자 지구로 향하는 검문소를 틀어막고 농성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قام قطعان المستوطنين بالهجوم على هذه الشاحنات وقاموا بإتلاف البضائع وحرق الشاحنات وتخريب وعملية تخريب ممنهجة وللأسف وقف جنود الاحتلال متفرجين على المستوطنين وهم يقوموا بهذا الاعتداء. 아이들까지 마치 놀이를 하듯 구호품을 훼손하는 모습까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적대적인 이스라엘 우파 단체와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구호 트럭 공격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후방국인 미국조차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습니다. And we are also raising our concerns at the highest level of the Israeli government, and it's something that we make no bones about. This is completely and utterly unacceptable behavior. 이스라엘 정부도 구호품 전달 차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구호품 전달 창구인 라파 검문소를 지난 7일 폐쇄해 식량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봉쇄가 인위적으로 기아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의 인도주의 위기 해결의 열쇠는 이집트에 있다며
이집트가 국경 관리를 못해서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전국 각지에서는 부처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봉축 법요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조계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변윤재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고 있나요? 예, 연등 아래로 불자와 시민들의 발걸음은 지금까지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궂은 날씨도 이어졌지만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에게 참배하고 소원을 담아 알록달록한 연등을 올리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매년 부처님 오시는 절에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도 끝나고 그런지 특별히 사람도 많고 활기차고 나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봉축표어로 선정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란 말대로 범종을 울리며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과 안녕을 부처님에게 빌어보기도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다 저 소리를 들으면 극락세계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종을 힘있게 쳤습니다. 우리 손자 훌륭하게 잘 되라고. 빗줄기가 굵어진 오후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하러 온 젊은이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양이가 작년에 하늘나라 가서 좀 다시 좋은 존재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고 또 불안함 없이 평온한 한 해였으면 좋겠다. 3년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소원을 바라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그 마음을 전해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계종 측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진행된 봉축 법요식엔 시민 약 1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범호사, 전북 김제 금산사 등에서도 법요식이 열려 축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강원 산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저녁 8시를 기해 강원 영동 지방은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촬영한 설악산 고지대의 모습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비가 눈으로 바뀌어 강하게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덮인 눈도 보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요,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경북 내륙 쪽에 자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합니다. 최근 1시간 새 여수에서는 시속 93.2km의 돌풍이 관측됐고 그 밖에 해안가에서도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 강원 남부 동해안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강원 산지에도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도 천둥, 번개가 치고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등 비가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대설과 호우, 강풍에 피해 있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요즘 외식비가 많이 부담스러워졌죠.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만 해도 배달비까지 하면 한 마리에 3만 원 넘는 가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겠죠. 대형마트가 한 마리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은 이른바 가성비 치킨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즉석 조리식품으로 각종 치킨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치킨 구매하러 왔어요. 그냥 한 끼 그냥 가볍게 먹을 때 마트에서 치킨 사 먹고. 프라이드와 양념, 순살 치킨까지 다양하고 가격은 한 마리에 7,000원대, 9,000원대. 배달 치킨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직접 마트에 오면 통닭 한 마리를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데요. 순살 치킨의 경우 2,000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60마리 팔고 있고요. 주말에는 약 100마리 정도 팔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치킨 2마리를 19,990원에 내놨습니다. 이른바 가성비 치킨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곳의 치킨 매출도 작년보다 15% 늘었습니다. 일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9,900원 치킨을 행사 상품으로 내놓고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지난달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가 가격을 인상해 배달 치킨 3만 원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들의 선택도 달라진 셈입니다. 25,000원, 배달비까지 하면 3만 원까지 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를 바라보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마음은 편찮습니다. 특히 올리브유 가격이 최근 30% 넘게 올라 치킨값을 더 인상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 상승이라든지 원가 상승, 인건비 상승에서 오랫동안 쌓인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들이 합쳐져가지고 가격 인상은 일단 불가피한 요인은 있는 것 같은데 높은 외식 물가로 인해 저렴한 즉석 조리 제품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요즘 이른바 뉴진스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동일인, 즉 총수로는 방시혁 의장이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모두 7개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람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BTS, 뉴진스, 아일릿까지 인기 아이돌 그룹이 속한 하이브가 대기업 집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자산 총액이 지정 기준인 5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사나의 어도어나 플레디스 같은 여러 레이블, 즉 소속사를 거느리면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이브 전체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 즉 동일인으로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방시혁 의장이 지정됐습니다. 이외에 카지노 관광업의 파라다이스와 호텔 관광업의 소노 인터내셔널 등 7개 집단이 새로 지정되면서 올해 대기업 집단은 88개로 늘어났습니다. K-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 관광, 의류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 수가 증가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예외 조항도 처음 적용됐습니다.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적인 경영자나 그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예외를 허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람을 기본으로 하던 동일인 지정의 예외를 허용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사익 편취가 정말로 좀 심각하게 일어나고 세습을 해서 불법 편법이 일어나는 거 다 그거 제대로 규제되는 게 없고 사익 편취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훨씬 나쁜 제도가 되는 거죠.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와 관련해 부당한 내부 거래 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김값 폭등을 불러온 일본의 김흉작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일본 김 양식장이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건 수온 상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은 괜찮을까요? 현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남의 일 같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김의 주산지 중 하나인 전남 신안군의 김 양식장입니다. 올해 우리 바다와 김 양식장은 어민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도 쉽지 않은 수확기를 보냈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례없는 겨울비와 폭설이 쏟아져 일조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김이 햇빛에 노출돼서 살균도 되고 해야 되는데 살균이 안 되고 이제 갯병이 좀 더 심해지는 부분도 있고 있어요. 어민들은 일본을 덮친 재난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이죠. 뭐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2년 전 해남의 김 양식장을 덮친 황백화 현상입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그물마다 노란색으로 탈색된 김만 끝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바다의 양분이 부족해 영양실조에 빠진 김들입니다. 지난 2019년 태풍 미타기 강타한 양식장 주변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양식장에서 부표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음이 착착하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지요 지금 현 상태에서. 김의 성장을 방해하는 감태 같은 다른 해조류의 습격도 갈수록 큰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감태 때는 못 오고 철거한 데도 있어요. 그전에 감태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 본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바다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잘 넘겼지만 내년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은 가을에 뿌릴 김의 종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굴 껍데기에 종자를 붙여 키운 뒤 추석 즈음에 모내기 하듯 양식장 그물로 옮깁니다. 한 해 김 수확량을 좌우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건 수온입니다.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면 그해 김 수확량이 급감합니다. 남해안에서는 대개 11월부터 4월까지 7번 정도 김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수온이 높으면 김이 자라지 않아 수확 횟수가 6번 이하로 급감합니다. 지난 55년간 우리 바다의 수온은 1.36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나 가파릅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김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높아진 수온에도 자랄 수 있는 품종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도 거뒀습니다. 김이 생육하지 못하는 시기인 6월 정도에 정상적으로 생장하고 있는 엽채를 확보했고 그 엽채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6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의 충격에 더 취약한 밀집식 양식 시설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 김을 지키기 위한 시간과의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되던 가래떡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팔지도 않는 떡이었습니다. 누군가 급식 재료를 빼돌린 걸로 의심되는데요. 이 판매자가 올린 물품을 살펴봤더니 딸기잼, 치즈가루, 메추리알 등 대용량으로 포장된 다른 급식 재료들도 있었습니다.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떡을 납품하던 한 식품업체는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업체가 만든 가래떡을 사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개인에게는 떡을 팔지 않는다고 했더니 중고거래 앱에 이 업체의 떡이 상품으로 올라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개인 판매도 안 하는데 세상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가지고 절반 가격에 올려놨더라고요. 오늘 갓 나온 떡이라며 구워 먹어도 맛있고 떡국이나 떡볶이를 해 먹어도 좋다는 안내까지 친절히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제조일자를 토대로 기록을 살펴봤더니 한 고등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고거래 판매자는 떡뿐 아니라 딸기잼, 치즈가루, 메추리알 등 다른 식재료도 팔고 있었는데 대부분 1kg 대용량이었습니다. 학교 급식 재료로 학생들에게 제공돼야 할 음식들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메추리알 1kg 이게 다 대용량 포장이잖아요. 이거는 애들 먹을 걸 훔쳐가지고 파는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학교도 조사를 벌여 급식실 관계자가 재료들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교육청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학교의 물건을 밖으로 유출하는 거잖아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누구나 다. 해당 학교는 책임자 관리하에 조를 짜서 급식 검수를 하게 돼 있다면서 검수를 잘하고 있냐고 물으면 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2살 어린이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을 자꾸 문다며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기도 했는데 부모는 이것도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은 학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울음을 터뜨린 2살 아이를 교사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만 한 손으로 거칠게 일으킨 탓에 아이는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집니다. 아이에게만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고 아이가 울면서 마스크를 벗자 구석으로 데려가 다시 씌우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를 무서워하자 부모가 확인한 CCTV 영상입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선생님 얼굴을 보더니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울면서 그냥 투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은 아이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강제로 씌운 건 아동학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2년 전 만 14살 미만 아동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때 뇌실내 출혈이라는 병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는 건 아동학대라고 말합니다. 아이한테 그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강아지들이 사물 물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입마금이랑 똑같은 신체 도구였던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자꾸 물어 마스크를 씌웠다면서 교사가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점은 사과했습니다. 다 우니까 그럼 마스크는 치워놓지 그랬냐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저는 못드려요. 피해 아동 부모는 어린이집을 옮겼고 경찰에 신고된 교사 2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이란의 한 영화 감독이 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8년과 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란의 독재를 다룬 영화로 오늘 개막한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유력 후보로도 올랐는데요. 영화를 세상에 알리겠다며 목숨을 걸고 산맥 국경을 통해 이란을 탈출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산맥 군데군데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란 감독 모하마드 라슬로프가 국경을 넘어 이란을 탈출했다며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라슬로프 감독은 영화 성스러운 무화과 씨앗으로 어제 개막된 프랑스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유력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란의 독재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다룬 내용인데 이란 정부는 라슬로프 감독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칸 영화제 측에 영화 상영과 경쟁작 선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이를 거부한 감독은 징역 8년형과 태형,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란 당국은 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아 국가안보 위협을 공모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라슬로프 감독은 세상에 영화를 알려야 한다며 탈출을 감행했고 유럽 안전한 곳에 도착해 후반부 기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Nous ont demandé de le programmer le dernier jour. Ça nous paraît très important qu'il soit là. Et les journalistes qui partent, comme vous dites, ils n'ont qu'à rester. C'est un beau film. 그가 상을 받고도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란의 사형 제도를 다룬 악은 없다는 지난 2020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 곰상을, 뇌물 상납을 거부하다 박해를 받은 내용인 집념의 남자도 2017년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대상에 선정됐지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واقعا عاشق ایرانم ولی خب بعضی موقع شبیه یه پدر الکلیه. گاهی اوقات منو میزنه. 이란 당국의 방해를 뚫고 라슬로프 감독의 영화는 다음 주 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가 완성된 작품을 들고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그런데 스승의 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전보 조치를 당했다는데요. 재은효 기자가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쳤던 지혜복 선생님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교를 옮기라는 전보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 선 지 넉 달째입니다. 발단은 여학생 몇몇의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이 크고 작은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고 담임쌤한테 말을 해보기도 하고 생활을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잘 해결이 안 됐다. 급하게 설문을 돌렸더니 여학생 4분의 3이 피해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너무 미안했어요. 여태까지 몰랐던 것도 미안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학교 안의 상황도 미안하다. 학교 측에 알려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 여학생들이 누군지 알려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인스타그램에 여학생들 저격하는 글도 올라오고 그 학급의 복도로 남학생들이 많이 몰려와서 야유하고. 반면 가해자 분리나 학부모 통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고 판단한 지 씨는 교육지원청으로, 서울시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상급기관 조사를 통해 가해 남학생들의 서면 사과로 마무리됐는데 지 씨에게는 갑자기 전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제가 매우 부담스러워서 떠나주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지 씨는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전보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고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인사란 입장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도 지 선생님에 대한 전보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표면적인 것만 덮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문제를 좀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해결하고자 노력한 선생님. 정년을 3년 앞둔 지 씨는 끝까지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도 마음이 위축되고 전보된 것도 자기들 탓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싶어요. 행복했던 아이들의 모습 이런 거 같이 교실에서 나누고 싶고.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경쟁을 통한 생존만을 강조하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해법이 나올까요?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스승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임소정 기자가 인문자연과학계를 대표하는 이 시대의 석학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갈등과 불통. 두 석학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한 문제를 두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흑백 논리로 보는 습관. 사실은 백도 없고 흑도 없거든요. 중간만 있거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온 하여간 복잡한 사회인 것 같다. 경쟁을 통한 생존을 강조하는 교육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식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우리 교육, 이게 미래가 별로 없거든요. 나머지 다 제치고 내가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처럼 교육을 자꾸 우리가 잘못시킨 게 아닌가. 100m 경기하면 1등, 2등, 3등만 남고 지금 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잘못이다. 수능 시험에 노예가 되니까 인생의 목적이 공부에 있는 줄 알거든. 꼬인 실타래를 풀 열쇠, 역시 교육입니다.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함께 의논해보자. 너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얻어내면 우선 그걸로 가자. 또 세월이 지나서 갈라지게 되면 또 대화하자.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더라도 총론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그런 훈련을 초중등 교육에서 구현해야 된다. 그렇게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 미래가 열릴 거라 두 스승은 입을 모았습니다. 자연을 제대로 관찰하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다 공존한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너보다 이렇게 넓어지면 괜찮지 않냐. 100년의 지혜군요.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프로농구 우승팀 KCC가 부산의 홈팬들과 우승을 자축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팬들의 열기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박재원 기자입니다. KCC가 우승 열흘 만에 홈팬들을 만나는 자리.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긴 첫 시즌에 우승의 감격을 누린 팬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행사 시간이 임박하자 입장권을 찾으려는 수백 명의 팬들로 매표소 주변에는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KCC 선수단은 행사장을 메운 3천여 팬들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고 이상민 코치와 전창진 감독까지 팬들의 요구사항에 모두 응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밤을 질 수 있을까. 한동안 부산 연고 프로팀의 우승이 없었던 만큼 팬들은 롯데 야구단에도 기운이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아무래도 허웅 선수가 이번에 MVP 받으셨으니까 쉬고 오셔가지고 유관 우승 기운을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CC 화이팅! 부산에 영원히 있어주세요. 시구도 와달라는 말도 있었어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하면 좋죠.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KCC는
다음 달 두바이에서 열리는 피바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해 아시아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터뜨린 나성범 선수의 활약으로 10연승을 노리던 두산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산지에 눈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경에 촬영한 설악산 고지대입니다. 눈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탐방로와 대피소 부근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모습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도, 강원 내륙에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자리해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지역들이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입니다. 바람도 매우 강합니다. 최근 1시간 새 태안에는 시속 98.6km의 순간 돌풍이 관측됐고요. 여수와 통영 등지에도 시속 80k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최고 100mm 이상, 강원 산지에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중부와 경북에서는 비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고 쌀락 우박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빙판길과 비바람 피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가 8도 등으로 쌀쌀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20도, 강릉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